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23강 국권 침탈 과정입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대한제국이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멸망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한국과 일본이 조약을 많이 체결했는데, 그거 전부터 먼저 국제 정세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이제 한국을 둘러싼 러일의 대립이에요. 1895년 때 삼국 간섭이 있었죠.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요동을 먹었잖아요. 이 요동 문제에 누가 개입했냐면 러시아가 개입을 했죠. 그 다음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어떻게 했다 그랬노? 굴복했죠. 그래서 청나라의 영토였던 요동을 다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1896년에서 97년 사이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다. 엄밀히 말하면 뭐 옮겼다라고 말하는 도망간 거 맞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관파천이라고 얘기하죠. 파천한 임금 조선시대에 좀 있지? 누구예요? 선조, 임진왜란. 그다음 인조, 이괄해난 때. 세 번째가 이제 고종입니다. 자, 1896년부터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아주 급성장하게 됩니다. 자, 1896년 5월 달에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뭐였냐면은, 베베르 고무라 각서가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제1차 러일 협약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조약의 내용은 어떤 조약이 실려 있냐면은, 러시아가 대한제국 내에서 정치적인 우위를 가진다 하는 거. 자, 두 번째 제2차 러일 협약이 열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제 로마노프 야마가타 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 대표 로마노프, 일본 대표 야마가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한국을 분할하자는 얘기죠. 몇 도로? 38도로 분할해놓고 38도 이남 일본이 점령을 하고, 그 이후로는 누구다? 러시아가 점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우리나라를 공동으로 보호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한러 은행이 설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설치를 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의 힘으로 이제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로젠-리시 협정입니다. 이 로젠-리시 협정 이후에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인정을 했고, 대한제국 내에서 상공업의 우위는 누가 가진다? 우위 누가 가진다? 우위가 아니고 우위죠. 바로 이제 일본이 점유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좀 지우고 계속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연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한국사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다른 역사 과목도 그렇고, 연도 싸움이에요. 연도 가지고 내는 문제가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쭉 내려가서 이제 1899년 때, 이때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어디? 목포. 그 다음에 어디에요? 마산. 이게 항구의 요충지입니다. 이 둘 다. 자, 이것을 조차를 시도했죠. 그러나 일본이 철저하게 방해를 했고, 러시아의 남하를 또 전 지구적으로 방어를 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영국이잖아요. 그 틈을 타서 일본과 이해관계가 맞아버렸죠. 1902년 때 영국과 일본이 짝짝 끊겨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1차 영일 동맹이라고 합니다. 제2차 영일 동맹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 압록강 하구에 용암포라는 도시가 있어요. 항구가 있어요. 이거를 러시아가 조차를 하려고 하다가 일본이 또 방해했죠.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용암포 사건입니다. 일촉즉발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1904년에서 1905년 드디어 러시아와 일본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전쟁을 가리켜 우리가 무슨 전쟁? 러일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공무원 수험생들은 제1차, 2차, 3차 러일 협약은 무조건 외워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두 번째 제목을 볼게요. 자, 두 번째 제목이 바로 이제 뭐냐면 국권 침탈 과정입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한국사 능력 검정 문제. 무조건 100% 나온 거니까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세로 연표로 한번 쭉 적어보도록 할게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랑 일본이 어떤 조약을 체결했느냐. 1904년 때 체결했던 조약이 뭐냐면 한일 의정서예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조선 한반도에 있던 군용지, 군사요지죠. 요걸 일본 놈들이 인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게 본격적 침략의 제1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적어보겠습니다. 본격적 침략의 제1보를 내딛었다. 그 다음에 1904년 때 또 체결했던 조약이 뭐냐면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무슨 정치가 실시가 되냐면 고문 정치가 실시가 돼요. 고문이라 하는 것은 아마 이 밑에 사진이 나올 거예요. 뭐 줄이 틀고 뚝하 패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압살하는 거, 막 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고문이라 하는 것은 정치의 자문을 구하는 관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일본인들이 들어온 거죠. 자, 당시 바로 누구였냐면은 재정고문이 누구였냐면 메가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동글뱅이 치고 여기 별표 치고, 나중에 이 메가타 요놈이 이제 했던 짓이 바로 뭐였냐면은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자, 이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개헌 이후에 사회와 경제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무슨 고문입니까, 여러분들? 외교 고문이죠. 이 외교 고문으로 파견됐던 놈이 바로 누구였냐면 스티븐슨입니다.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이 새끼가.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은 대한제국의 황실과 정부는 부패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민중들은 굉장히 우매하다. 우자가 무슨 우자예요, 여러분들? 어리석을 우자. 매는 무슨 무지몽매하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대한제국은 독립할 자격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차라리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다가 전명훈 장윤환 열사한테 총 맞아 대졌죠. 이런 것은 죽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졌다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고문에는 누가 왔냐면 경무 고문에는 누가 왔냐면 경찰 업무를 말하는 거죠. 마루야마가 왔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고문 정치를 실시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905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1905년 대한제국이 멸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체결했던 조약이 제2차 한일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1905년이 60간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을사년에 조약을 체결했는데 강제로 체결했다고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한일 제2차 한일협약 어떤 내용이 실려있냐면은 통감 정치가 실시가 돼요. 통감이라는 관리를 일본이 파견합니다. 통감이 어느 기구를 통치하냐면 또 통감부를 관리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통감부는 뭐의 전신입니까? 조선 총독부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초대 통감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나중에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은 게 아니라 되져버렸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별표입니다. 1905년은 여러분들 무조건 다 외우세요. 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냐면은 이 을사늑약의 내용은 바로 이때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누가 가진다? 일본이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자, 민족운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민족의 저항은 3파트에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입니다. 1907년 때 일본 놈들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강제로 은퇴시켰죠. 왜 그랬을까? 고종이 을사늑약을 당하자마자 특사를 미국에다 보내고 헤이그에 보냈어요. 알겠습니까?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자, 헤이그 특사 파견구실로 일본이 강제로 퇴위시켜버렸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뭐였냐면은 한일 신협약을 체결합니다. 요 조약을 또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게 1907년이 정민년이에요. 그래서 체결했던 것이 내용이 뭐냐면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정미 7조약의 내용 끔찍합니다. 첫 번째, 군대가 해산됐어요. 대한제국이 보유하고 있던 군대 상비군이 2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물론 일본은 30만 정도가 됐는데, 그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대화 노력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고종과 순종은 망국의 책임을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고종과 순종이 가만히 있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심도 있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군대가 해산됐고, 그 다음에 무슨 정치가 실시가 됐냐면은 차관 정치가 실시가 됐어요. 차관이 뭐예요? 돈 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장관 밑에 차관이 있잖아요. 그 장관 밑에 차관의 관리를 전부 다 누가 임명한다? 일본이 임명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 요거죠. 고통차. 이겁시다. 고통차.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909년 때는 무슨 각서? 기후년이기 때문에 기후각서를 체결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사법권이 박탈당했고, 1910년입니다. 아우, 슬픈 내용이죠. 제일 먼저 체결했던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면은 경찰권, 부러져서 그렇네요. 자, 경찰권 위탁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우리나라의 치안은 누가 유지하냐면은 일본한테 넘겨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909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법부의 판검사, 재판관들 전부 다 일본 사람 채워진 거고, 지금의 경찰도 전부 다 일본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1909년 때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상실되고 그 이후부터 이런 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물론 1910년 때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망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망한 것은 1909년, 5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910년 날짜 꼭 좀 기억합시다. 8월 22일 날 체결해가지고 8월 29일 날 발표했죠. 이 조약이 바로 여러분들 한일합방 조약이 아닙니다. 한일합방이란 말은 한국이 일본도 합방한 거잖아. 아니죠. 정식 명칭은 이란 병합조약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완전히 침탈됐고 일본에 강제 병탄됐던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뭐가 시작이 됐냐면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었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때부터 일본에 속박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는 거 절대 아니었어요. 제목 3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저항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크게 연도 1905년, 1907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민족의 저항.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했죠. 자, 이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의병을 일으키신 분들이 민종식, 최익현 선생님, 그 다음에 신돌석 장군님, 평민의병장이죠, 여러분들.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바로 뭐였냐면, 안타깝게 자결 순국을 하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충정공 민영환입니다. 그 다음에 조병세 선생도, 자결 순국을 하게 되었죠. 민영환 선생이 연필 깎는 칼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배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칼을 잡고 자기 몸을 찌르면은 어디가 아플까요? 만약 배를 찌르면 배가 아플까요? 손이 아플까요? 둘 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연필 깎는 칼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목을 이렇게 찔렀던 모양입니다. 그 울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나라 잃은 상실감, 여러분들. 나라를 잃어버리게 대한 그 상실감, 여러분들 상상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울분이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그 떨어진 자국에 나중에 이제 대나무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혈쭉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혈쭉의 이파리를 보니까 49개였다고 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 충정광 민영환 선생이 자결 순국할 때 나이가 49세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애철에 의거가 많이 발생했죠. 의거. 첫 번째, 여러분, 이재명 열사. 이재명 열사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완용 요 새끼를 죽이려고 그랬죠. 이완용 살해 미수 사건입니다. 벨기에 황제, 나쁜 새끼 하나 있습니다. 레오폴드 2세를 해가지고 세계사의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대가리는 사람 대가리인데, 몸이 이제, 뭡니까, 이게 뱀같이 쫙 나와 있어요. 벨기에 여러분들, 콩고를 지배했을 때 끔찍하게 지배했습니다, 여러분들. 수확량을 못 맞추면 손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는 또 발목을 자르고. 이 당시 유럽인들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인들을 유럽으로 데려오거나 아니면 콩고에 가가지고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는 뭐냐면은 동물원 같이 만든 거죠. 그 유럽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 흑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저 콩고 원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거를 보면서 비아냥거렸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런 의미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럽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종차별에 해가지고 눈 잡아 째는 유럽 새끼들 있지 않나. 굉장히 미개한 겁니다. 오히려 그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가 바로 또 뭐였냐, 여러분들? 전명훈 열사, 장인환 열사. 요 두 분이 미국에 갔죠.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나라에 아까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 새끼. 이 사람을 이제 사살,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두 명은 모르는 분이었어요. 처음에 전명훈 열사가 스티븐슨을 총으로 쐈는데 총이 고장났는데 막 때렸다 하죠. 때리던 도중에 장인환 열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총으로 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세 번째,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바로 누구였냐면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이번에 누구를 죽였냐면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1909년이에요, 여러분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내부에서 온건파락해가지고 한국을 합병을 하지 말자 또는 나중에 해도 안 넣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식민지 삼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크게 주장한 건 맞아요. 어떤 만화책이나 여러 자료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를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한때 중고등학생들 많이 보더라고요. 십몇 년 전에. 저도 우리 집에 그분이 썼던 책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잘 만들으셨는 건데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래야 이 당시 안중근 의사의 배우가 실제로 있었죠.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최재형이라는 분입니다. 노비 출신인데 장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심지어 러시아의 짜르를 만나본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입니다. 이 당시 안중근, 그 다음에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요 네 분이 각각의 역에 있었죠. 어느 역에 쓸 줄 몰랐으니까. 1909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북만주 철도를 누가 관리했어요? 러시아가 관리했고 남만주 철도는 일본이 관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약을 하다가 기차 안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하고 러시아의 재무장관 코코프 초프랑 회담을 열었죠. 어느 역에 쓸 줄 몰랐어요. 가장 유력한 역 네 분들에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어디에? 하얼빈역에 있었죠. 이때 들어온 거죠. 열차 딱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몰랐죠. 키가 작은 사람이 딱 내리더만은 모자를 벗고 비서한테 주는 거죠. 모자를 벗고 비서가 받았다? 저 사람은 분명히 높은 사람이 해가지고 쫓아가 총을 쐈습니다, 여러분들. 첫 발은 어디에? 가슴에 뚫렸고. 두 번째는 팔꿈치를 뚫어가지고 이제 가슴에 맞췄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맞췄죠. 벨기에 측 브라우닝 피스톨을 두고 이제 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자, 배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의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약 파기 상소를 올리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상설, 여기 위에 있던 조병세, 이근명, 이 분들도 조약 파기 상소를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청년 5명, 또 경문을 살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그 정도 가만히 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종이 어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특사를 파견했죠. 가신 분 3명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준 열사, 이휘종 선생, 그 다음에 이상설 선생. 요 3분이 가시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죠. 화병이 나서 이준 열사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이휘종 열사는 나중에 러시아로 갔죠. 이상설 선생님은 어디 왔냐면은 연해주에도 오고 간도에 와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 이유는 일본이 결석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휘종과 이상설을 두 분 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때려버렸습니다. 들어오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못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면서 독립운동에 매진하다가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이휘종 선생님은 러시아군과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한 게 잘못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휘종 열사가 러시아군과 결혼을 하고, 여기 이제 제가 알기 손녀분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헐버트도 이제 미국에 파견해서 일본의 침탈을 알렸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 구슈 이것 때문에 이제 강제로 퇴위당했다고 얘기했죠. 자,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금방 끝나겠습니다. 1907년 정미 7.7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군대 해산됐죠. 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에? 의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은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졌죠. 자, 중요합니다. 13도 창의군, 의병은 정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병의 전투력이라든지 전략 전술이 수준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의병 전쟁화예요. 의병 전쟁화, 이 단어가 나오거나 이 용어가 나오면 1907년이구나. 자, 이때 대대장이 바로 누구였냐면 박승환이죠. 군대 해산에 항의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권총, 자결, 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러이러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이 대한제국이 먹히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질 수도 있겠죠. 더 강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력이 매우 강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옛일을 교훈 삼아서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를 대비하는 것이 이게 역사의 쓸모가 아닐까. 이런 거 알아서 뭐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단순히 역사를 암기 외울 것 많다. 와, 이런 너무너무 용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실제로 뭐 그게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안 좋고 무거웠고 아주 슬픈 주제로 수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